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사임당 초층도에 담긴 상징과 미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화나 사군자에 비해 초층도는 일견 장식적인 그림으로 여겨져서 사대부 등 지식층인 문인화가보다는 직업화가의 전유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범주의 그림도 문인화가들이 먼저 앞서 그려서 격조 있는 시적 분위기의 서정성 짙은 그림 세계를 이룩했음을 현존하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재의 그림들은 대부분 사임당의 전칭작으로 간주됩니다. 조선 초에 속하는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그림들이 사임당의 것으로 지칭되는 것은 이 분야에 있어서 점하는 사임당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폭만이 아닌 화첩이나 머리병풍처럼 일괄로 이루어진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초층도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각종 나비와 나방을 비롯해서 매미, 잠자리, 메뚜기, 방앗개비, 배짱이, 여치, 벌, 사마귀, 쇳동그리, 하늘소, 거미, 달팽이, 무당벌레, 개미 등입니다. 이들 외에 초층도에는 비교적 큰 고양이나 쥐, 다람쥐, 두더지, 두꺼비 등과 개구리, 도마뱀 등도 풀벌레들과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주 그려진 식물로는 화초로 재배되는 양귀비나 봉숭아, 당나무로 불리는 추규, 촉규, 수선화, 옥잠화, 연꽃, 수국, 붓꽃, 등나무, 금낭화, 맨드라미 등과 열매 종류인 석류, 여주, 딸기 및 채소인 수박, 참외, 오이, 가지, 홍당무, 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야생화로는 바랭이풀이나 강아지풀, 또 엽귀, 민들레, 페랭이, 달개비, 원추리꽃, 또 오늘날 일반적으로 들국화로 지칭되는 감국, 즉 구절초 등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층도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대상들의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은 생명력이 담긴 그림입니다. 사임당은 섬세하고 맑고 풍부한 정서와 깊은 애정을 갖고 자연을 관찰하였습니다. 미물에까지 애정을 담은 것, 이것은 인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의 마음은 만물을 감싸고 배려하는 사단지심의 본체이며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임당의 이러한 인의 마음이 표현된 것은 초층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층도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화려하거나 인위적인 소재를 취하지 않았으며 애정 어린 관심을 갖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소박한 소재를 화폭에 담아내며 꾸밈없이 소박한 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임당의 심성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층도는 충만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겸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식물과 곤충을 소재로 삼은 초층도는 산수화나 인물화에 비해서 소외된 화목 중의 하나였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전통적인 한국 고유의 미의식은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충도에 담긴 미의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충도는 일반적으로 1년초나 다년생의 작은 풀과 꽃, 그리고 그 주위에 친화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풀벌레를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그것이 가지는 생명력을 이상으로 삼고 정적인 존재인 풀과 동적인 존재인 곤충을 회화적으로 조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1년생 꽃이나 여린 풀꽃에 깃든 여러 곤충, 파충류를 곁들인 것으로 나뭇가지나 땅 위에 새들도 함께 그려 넓게는 화조화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치만 새보다는 곤충이 주된 소재이기에 초충도 또는 화훼초충도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충도의 작은 소재들은 산수나 화조, 영모 등 다른 소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에 의해서 화폭에 옮겨지는 일이 많았고 형태보다는 이들 소재가 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그려졌습니다. 초충도는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눈에 익은 친숙한 소재의 식물과 곤충들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또한 초충도는 산수화나 사군자에 비해 더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그림으로서 지식층인 문인화가보다는 직업화가의 그림으로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인화가들이 먼저 즐겨 그렸고 격조 있는 시적 분위기에 서정성 짙은 그림 세계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충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그려졌으리라 추측되어지나 그 기록만 남아있을 뿐 진작이 없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2에서 13세기 청자에서 드물긴 하지만 초화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일반 회화에서도 초충도가 그려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작품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사임당 그림에 나타나는 소재 중 초는 수박, 가지, 오이, 꽈리 등의 열매를 맺는 것과 계양귀비, 맨드라미, 도라지꽃, 엿귀, 봉선화, 가선화, 원추리 등의 꽃이 있습니다. 부소재들로서는 페랭이꽃, 양달개비꽃, 나팔꽃 등과 여러 가지 잡초가 나타납니다. 충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한 화폭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보면 도마뱀, 쇳똥벌레, 개미, 땅개, 쥐 등이 있고 날아다니는 것들은 잠자리, 나비, 사마귀, 나방, 벌, 여치, 메뚜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당시 유행하던 문인화 소재와는 전혀 다른 생활 주변의 것들이며 이런 소재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린 것은 소박하고 소탈하며 개성적으로 보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는 동일한 소재들이 여러 작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로서 수박과 오이, 가지가 자주 등장하고 충은 나비, 벌, 개미, 개구리, 메뚜기, 쇳똥벌레, 벌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꽃의 경우에는 석죽화 그림이 많이 남아있고 맨드라미, 원추리, 도라지꽃이 자주 보입니다. 봉선화 또는 물봉선화, 범부채, 들국화, 능소화, 가선화 등도 그려졌습니다.
신사임당은 다른 이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은 소재도 범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서 과감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들풀과 들꽃들에 벌레, 들쥐, 도마뱀, 개구리 등을 함께 그리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자연관과 인간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서를 표현해냅니다. 신사임당의 이런 표현법은 중국화식 화조화에서 탈피해서 한국적인 미감을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수박은 참외나 오이와 같은 덩굴식물입니다. 자손이 덩굴처럼 번창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박의 발음은 수복과 같습니다. 또 수박은 씨가 많은 열매로 씨가 많은 수박을 쥐가 갉아먹은 부분은 자손 번창을 의미합니다. 꽃 모양이 서민들의 모자인 페랭이를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꽃 모양이 고운 분가루로 치장한 아리따운 처녀와 같은 자태를 가진 꽃이라 하여 젊음, 청춘을 상징합니다. 줄기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잎은 대나무를 닮아서 석축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석은 장수를, 축은 축하한다는 뜻의 축자와 연결시켜 축수도로 해석되어 장수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맨드라미는 개관화라고 하는데 그 꽃이 장닭에 벼슬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닭은 공개라 하여 벼슬을 뜻하므로 닭이나 맨드라미를 그린 그림은 입신 출세를 의미합니다. 안채의 뒷곁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서 헌당이라고 합니다. 헌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 어머니들이 거처하는 안채의 뒷뜰에 원추리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의남초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내 아이를 많이 낳은 부인을 상징합니다. 양귀비는 연약하나 꽃이 아름다워서 요염한 미인을 상징합니다. 붉은 과육이 알알이 박힌 석류는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산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는데요. 석류는 씨가 많아서 자손 번영과 다산을 뜻하는 과일로 알려졌습니다. 다산을 뜻해서 중국에서는 혼례식 때 석류를 차려놓기도 하고 또 신혼의 축하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공주나 옹주의 혼례복인 화롯과 여성의 예복인 원삼에 석류문항을 넣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석류를 보내어 청나라 황실의 죄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나무와 함께 새 한 쌍이 그려지면 부부 화목이나 가족의 행복이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석류나무가 괴석과 함께 그려지면 다산과 행복, 그리고 부귀영화와 더불어 장수 또한 상징하게 됩니다. 불수감 또는 박쥐와 복숭아, 석류를 조합한 그림은 복을 많이 받고 장수하며 아들을 많이 두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석류와 원추리를 함께 그린 것은 아들을 낳기를 축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과 옥대 또는 사슴과 석류를 배에 실은 그림은 대대손손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박쥐 또는 불수감, 복숭아, 석류 및 여의 9개를 조합하여 그린 그림은 인생의 모든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여기서 석류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포도 당초무늬는 포도의 열매와 잎, 덩굴 등으로 구성한 당초무늬로 서아시아에서는 고대로부터 포도에 대한 신앙이 있어 이것을 생명불사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생기 있게 뻗어나가는 포도 덩굴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연속되는 수태를 의미하고 여러 개의 포도가 모여 이룬 포도송이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그릴 때 포도 덩굴을 같이 그리면 덩굴을 의미하는 만대가 자손이 만대에 걸쳐 이어진다는 의미의 만대와 의미 같아서 자손이 계속 번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나비 이야기는 장자의 호접지몽입니다. 호접지몽은 나비의 꿈이라는 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거나 나와 나 아닌 것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곤 합니다. 나비 그림은 주로 장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보이는 도장의 상징성은 대개 한자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나비의 한자어인 접과 노인이나 80살을 뜻하는 질이 동음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화에서도 많이 그려진 나비 관련 그림은 모란과 나비 그림, 괴석과 모란과 나비 그림입니다. 모란은 장수를 의미하고 나비는 80세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모란과 나비를 함께 그리면 80세까지 장수하라는 의미로 한정이 되어서 같이 그리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달리 나비가 80세라는 나이보다는 장수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모란과 나비를 함께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비를 함께 그려서 부귀와 장수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모란에 나비의 수탉을 그려서 부와 장수와 입신 출세를 축원한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수탉은 영웅의 기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수탉이 우는 것은 한자로 공계명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공명은 공을 세워 이름을 드날린다는 공명과 발음이 같습니다. 괴석이나 모란꽃 주변을 한 쌍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그려졌는데 보통 암수 한 쌍을 그리는 것은 부부 화목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괴석과 함께 어우러져서 부부가 화목하게 부귀를 누리면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비 그림은 여러 폭의 병풍으로 꾸미기도 하였고 부채에도 적지 않게 등장했는데 부채는 바람을 일으킬 뿐 아니라 병이나 삭된 것을 쫓는다고 믿어서 부채의 나비 그림은 그 길상성이 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또한 알에서 올챙이로 변신했다가 꼬리가 작아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되는 것을 보고 상스러운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유년기를 물에서 보내다가 제 모습을 다 갖추게 되면 육지로 올라와서 살게 되는데 특히 성장기에도 물과 육지의 두 세계를 서로 오가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범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유교에서 매미는 군자지도를 상징합니다. 머리가 관의 끈이 늘어진 형태이므로 눈이 있고 이슬만 먹고 살기 때문에 청이 있고 곡식을 먹지 않으니 염이 있으며 집을 짓고 살지 않아서 검이 있고 철에 맞춰서 허물을 벗고 절도를 지키니 신이 있어 군자가 지켜야 할 오덕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스를 쓴 호메로스 또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으며 배설도 하지 않는 매미를 신과 같다면서 극찬했습니다. 송나라의 문인인 구양수를 비롯한 옛 선비들은 매미를 군자로 여기면서 그 미덕을 배우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매미의 삶의 형태와 그 생김새로부터 군자지도를 읽어낸 선비들은 청고한 군자의 덕을 상징하는 초건을 초선 또는 초선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군자를 상징한 매미는 이후에 많은 시문과 그림의 소재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미는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매미의 생태적인 특성과도 연관됩니다. 버들은 동진의 전원시인 도연명이 고향에 응거하면서 집 주위에 5그루의 버들을 심고 스스로 오류선생이라 부른 이래로 은자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고목에서 새롭게 돋아난 버들가지와 그 가지 끝에 앉아있는 매미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미는 새롭게 돋은 가지처럼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선비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미가 땅속에서 유충의 상태로 4에서 6년을 지낸 후에 번데기로 되었다가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되는 1년의 과정을 가져서 불사불멸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개미의 힘은 매우 보잘것없지만 끝내 큰 일을 완성한다는 뜻에서 개미가 태산을 옮긴다고 해서 협동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미가 정당한 행위나 애국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완벽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본 속담에 개미 단 것에 끼 뜻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곳에 모여드는 것, 즉 기회주기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면의 상징인 개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정의의 곤충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개미를 나타내는 한자와 정의를 나타내는 한자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는 질서와 예절, 불교에서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 개미는 현세의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의몽이란 단어에서 그 상징이 나타나는데요. 의몽이란 개미의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한때의 꿈이나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개미를 현세의 덧없음의 상징으로 표현한 예는 우리의 옛 문헌에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개미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곤충으로 그림 속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중 가지가 여러 곤충과 어울려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개미가 2마리 등장합니다. 붉은 나방과 흰 나비 1마리, 벌과 개미가 각각 2마리, 방앗개비 1마리, 오른쪽 자줏빛 가지 줄기에 무당벌레 1마리, 또 바닥에 산딸기 덩굴, 쇠뜨기 풀 등 9가지 소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개미는 벌과 같이 임금께 충성함을 상징하는 곤충들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위백규는 그의 문집 존재집에서 개미를 깨우치는 글을 남겼습니다. 너희에게는 군주와 신하의 의리가 있고 수시로 흙을 물어나르는 예가 있고 집을 짓는 지혜가 있으니 꿈틀거리는 다른 어리석은 벌레와는 비교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개미의 생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개미의 충성이나 의리, 또 지혜와 근면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 천지편 한시외전에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받아선다 라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분수를 생각하지 않은 채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으로 기술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견식의 부족이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해석도 존재하는데 회남자 인간운편에서는 수레바퀴에 덤벼든 사마귀를 보고 장공이 저 벌레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용사일 것이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니 수레를 비켜가도록 하라고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처럼 사마귀는 분수도 모르고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물러설 줄 모르는 강인한 담력과 용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회를 노리고 때를 기다리는 존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선작타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린다는 의미로 사마귀는 매미를, 까치는 사마귀를, 사람은 까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랑포선은 즉 범아제비,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엿본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뒤에 따를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랑포선 황작제후라는 말로 널리 회자되는데 범아제비가 매미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뒤에 참새가 범아제비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랑박선, 당랑제후도 같은 의미입니다. 옛 문인들은 당랑포선과 관련된 시문을 종종 남겼고 그래서인지 그림에서도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사마귀의 모습과 매미가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마귀가 먹이 사냥에서 보이는 고요함, 조용함, 또 평온, 인내, 균형 등의 모습으로 인해서 묵상과 명상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또 영적인 힘, 신비한 힘, 강인함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비나 덩굴 식물과 함께 그려진 경우에는 만대까지 자손이 강인하고 영적인 힘을 받으며 번성하는 기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잠자리는 커다란 눈과 그물 모양의 맥이 있는 투명한 두 쌍의 날개, 그리고 가느다랗고 기다란 배를 가졌으며 벌레를 잡아먹어서 사람에게 이로운 곤충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잠자리를 청령 또는 청랑자라 했으며 성질이 약간 서늘하여 독이 없다, 양기를 강하게 하고 음경을 따뜻하게 하며 약으로 쓰려면 말려서 날개와 발을 떼고 볶아서 사용한다. 눈이 푸르고 큰 것이 좋은데 고추 잠자리는 더욱 좋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잠자리는 길쭉한 생김새 때문에 남근을 상징했고, 이는 곧 다자, 등남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자를 상징하는 잠자리와 벼슬을 상징하는 맨드라미가 함께 그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는 초충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화려한 색채의 나비와 고추잠자리가 탐스러운 맨드라미를 향하고 있고, 중앙에 맨드라미를 중심으로 공중에 나는 곤충과 땅 위에 기는 곤충이 상하좌우의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벼슬을 상징하는 맨드라미와 그 주변을 날고 있는 잠자리가 함께 그려지면 아들을 많이 낳고 벼슬길에서 관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림이거나, 혹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높은 관직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충은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초화와 충화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초충도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는 들국화, 원추리, 모란, 맨드라미, 산나리 등을 포함한 들풀과 꽃류, 또 사마귀, 벌, 메뚜기, 매미, 나비, 잠자리 등의 곤충입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생활 주변에서 늘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것들로 애정어린 관심과 세심한 관찰을 해야만 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작은 미물들입니다. 또한 소재의 의미로 보아서 새와 꽃이 어울려서 화조의 그림이 되듯이 풀과 꽃을 그릴 때 그 주변을 맴도는 벌레들을 그린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벌레로 인해서 풀과 꽃의 생명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충은 초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초충도를 그리려면 그들의 본성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뚜기는 벼나 콩나무에서 살고 있으므로 다른 풀에 그리는 것은 조금 어색하겠죠. 또 누에는 뽕을 먹고 사는 것이니까 뽕나무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초충도의 소재는 규모가 작고 조촐하고 소박해서 인간의 따뜻한 정서를 표현하기에 알맞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미감 표현에 적절해서 많은 화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고 고유한 민족 정서를 표출하는 데 있어 보다 수월하고 자유로운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서정성의 표현이 쉬운 초충도는 회화의 소재 중에서 가장 작은 대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자연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재를 통해 자연의 근원적인 면을 추구하려는 화의가 담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가 작은 대상이다 보니 다른 소재의 그림들에 비해 표현 공간도 작습니다. 비록 표현 공간은 작지만 그 속에서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섭리, 또 생명의 경이, 생활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어서 작은 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충도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내용을 전형화된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관념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충도를 보고 미적 감동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그림의 배면에 자연에 대한 깊고 순수한 애정이 짙게 배어있고 전면에는 미추와 호우로서 구별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펼쳐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 민족의 성향은 자연스럽게 초충을 예술의 소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방대한 산수의 표현이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 못지않게 초충도 역시 자연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자연을 다루는 그림의 소재로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성과 정답고 따뜻한 친근성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그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화면에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충도는 회화사에 있어서 고유하고 독특한 화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충도들은 한결같이 단순한 주제,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색채 감각 등이 특징입니다. 본래 수본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많이 제작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초충도는 섬세함을 요하는 그림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실적인 묘사 기법에 좀 더 뛰어난 화원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초충도 화가로는 신사임당, 심사정, 남계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충도는 다른 소재의 그림에 비해 비교적 늦게 독립된 화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조용하고 섬세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가운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정감이 가득 담긴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작은 부분인 초충의 생태에서 꾸밈없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여서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세의 행복을 염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자연이 지니는 조화의 사상과 친화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신사임당 초충도의 특성에 관하여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